안녕하세요. 닥터 테스랩. 오늘의 두 번째 클립이네요. 제가 저번 클립 내보내고 또 사흘을 원래는 이틀 간격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두 편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추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단순한 무역 수지 분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세계적인 주도권을 놓고 지금 미중이 벌이고 있는 아주 오래 계속될 지리한 전쟁의 서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 무역 분쟁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선에서는 이 타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중국을 다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꾸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물러섰다가는 공산주의 체제와 중국 공산당의 미래, 그리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 계속 벌어지고 있죠? 말은 민주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홍콩 시위도 송환법, 다시 말해서 범죄자 인도와 관련된 법에 걸려 있지만은요, 사실 이거는 상당 부분 홍콩의 일국 양제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홍콩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홍콩 이 시위에도 배후에도 이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의도가 알게 모르게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무역 분쟁뿐만 아니고요, 이미 화웨이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3D, 그리고 AI,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 통신, 이런 정보과학 기술에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경쟁과 전쟁의 범위가 확대돼 갈 거예요. 사실 미국이 화웨이를 걸고 넘어진 데는요, 뭐 이게 당장 중국이 정보 기술을 훔쳐가고 이런 데 대한 분노도 있지만 앞으로 먼 훗날 지속되게 될 미중의 전략 경쟁에 대한 대비 차원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미국이 상당히 경제력에 있어서는 중국하고의 지금 경쟁 부분에서 이미 턱 밑까지 따라오기 시작한 중국에 대해서 버거워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컴퓨터라든가 정보과학기술, 유전공학 이런 기술에 있어서는 이미 그래도 상당 부분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군사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미국에 맞추는 러시아 정도지 중국은 아니라고 볼 만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추세를 보세요. 항상 핵심 정보과학기술은 그대로 군사과학기술로 투입이 됩니다. 어떤 때는 전쟁이라는 게 군사과학기술을 발달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핵심 미래 기술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추월을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산업 스파이를 시켜서 이 정보를 훔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카피하면서 따라오기 시작하다는 군사과학기술도 잡힐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 지금도 중국도 거의 미국의 F-22 또는 F-35에 비견하는 스텔스 비행기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외신들을 보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인도 공군 레이더에도 잡히는데 뭐 짝퉁 스텔스야, 이런 평가도 하잖아요. 어느 게 맞을 거야? 둘 다 맞아요. 중국의 군사과학기술은요, 이미 초강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군사과학기술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선에 들어섰어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인도에서
그 문제의 중국산 스텔스기를 잡은 기종과 레이더는요, 미국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잡은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항공기 레이더 가지고 중국산 스텔스 못 잡을 거예요. 초강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군사과학 기술로는 이미 중국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군사과학 기술에서 A급 학생인 거죠. 그런데 이 A급 학생이 A 플러스 학생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딱 한, 요즘 말로 2% 정도 부족한 건데, 이 2% 정도가 전쟁에서는 100%의 승패를 좌우하게 돼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화웨이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 과학기술에 나타난 중국의 추격이,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하게 올라설 그 기술적인 추력을 지금 막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군사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리적인 면에서는 이미 중국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이 뭐 지금 항공모함 만들고 이런다고 너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중국이 앞으로 항공모함 지금 달랑 준수한 걸 랴오닝 한 대고, 실질적으로 작전 배치돼도, 작전 배치된 걸 랴오닝 한 대고, 진수하고 해도 앞으로 중기계획의 3대밖에 없는데, 열몇 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걸 두려워한다라는 거 엄살 아니냐? 엄살 아니에요. 미국이 그 열몇 대에 달하는 항공모함을 다 아시아 태평양, 요즘 미국이 쓰는 말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시킬 수 있지 못합니다. 대서양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반이나 그 호르무즈해 이런 쪽도 감시해야 되고요.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수는 3대, 많아야 4대예요. 그러면 경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쨌든 만약에 어떤 군사적 작전을 하게 되면 원정군이에요. 필요하게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미국을 원정군처럼 만들어서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 기지를 가지거나 중요한 물자를 가져다 놓는 걸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해야 된다. 이것이 중국의 핵심적인 군사 전략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사드 반대 심리도, 사드에 그렇게 극렬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이런 미래 미중 경쟁을 대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경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미중 양측의 임전태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이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아니면 과거에 이른바 지중파냐 친중파냐 아니면 반중파냐에 관계없이 방법이 조금 더 거치냐 아니면 세련되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중국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데 거의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의 지지자들 자체들, 주로 이 도시의 중산층들인데 백인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리고 농촌이나 소도시 거주, 이런 사람들은 무역 분쟁해도, 그래서 무역 분쟁에서 관세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도 트럼프 지지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꽤 임전태세는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겉보기는 유리하죠. 사실은 권력체계 자체는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된 중국이 또 인민들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겉보기는 훨씬 유리할 듯해요. 왜? 이 싸움이 중장기적으로 가면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물가가 계속 올라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 물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르지 않거든요. 제가 워싱턴 가보면요, 뭐 1불, 한 5불, 10불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물품의 종류라든가 수량이 조금은 변하죠. 근데
10년 전 지금 좀 그렇게 많이 안 변해요.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그게 우리만큼 단기적이긴 하지만 물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불만 나오거든요. 아무리 트럼프가 스스로 얘기하는, 스스로 굉장히 자기의 추진력을 과시하고 스트롱맨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했다가 큰일 나요. 진짜 그렇게 그런 불만을 통제하려고 했다가는 탄핵납니다. 근데 중국은 그게 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실제로 중국의 일반 인민들이 그렇게 믿는 게 계속 지속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는 공산당이 무섭고 공안이 무서우니까 그래 우리 모두 한 목소리 내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중국 학계에서도요. 이제 이게 미중 경쟁 시대에 좀 우리가 이래도 되나 다른 목소리 냈다가는 생존이 힘들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대로 자리 유지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민들이 속으로 힘들어하고 또 엘리트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경쟁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중국의 전문가들, 중국 전문가들에 얘기하면 중국 엘리트 지식인들 중에서 지금처럼 일점불사의 각오로 미중 전략 경쟁을 가져가다가는 오히려 중국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심리적인 우려 차원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미래의 거시 경제 전망 수치로 볼 때도 그렇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치들이 제대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마저 선별적으로 전달이 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쨌든 트럼프처럼 고집을 피든 안 피든 제대로 된 정보, 그 다음에 워싱턴의 정책 네트워크라든가 여론 지도층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렴이 될 수 있는 체제와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 우리 요즘 참 탑다운이란 말 좋아하는데 이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는 체제의 중장기적인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우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굉장히 과거와 달리요. 전쟁도 못해요. 이제는 무기 파괴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물며 그 트럼프까지도 전쟁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 알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같이 뭐 이 1,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때처럼 아니면 과거에 영국하고 스페인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 한번 크게 해서 승패가 갈리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편한 말 있잖아요. 안보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경제는 한중협력을 중심으로. 이제는요. 이런 분리 접근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중국도 미국도 너는 궁극적으로 누구 편이야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을 앞으로 우리한테 던져오게 될 겁니다. 과거에 중국인들 봐보고 미국인들 그게요. 과거에 모 장관은 그게 양쪽으로부터 모두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압력콜이에요. 무슨 러브콜입니까? 입장 확실히 정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1대1로에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요. 투명성은 보여줘야 돼요. 가령 이런 겁니다. 대답이 누가 봐도 쟤 본이 숨기고 있네 이러면 곤란해요. 국민들하고의 공감대를 중심으로 우리 방향을 정하라고요. 가령 제가 얘기하는 모범 정답은 이런 거예요. 미래에도 우리는 한미동맹은 같이 간다. 그런데 그 동맹이 군사적으로 너를 적으로 겨루지 않도록 우리가 동맹의 일원으로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게 미국이 미일 동맹만 가지고 너희랑 전략 경쟁을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너희하고 긴밀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 체제에 끼어 있는 게 낫겠냐? 설득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도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특정한 범위 이상으로 미중 경쟁에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무 쪼지 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랑 유사한 입장에 끼인 국가들이 있어요. 이 국가들하고의 연대하고 의제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랑 갈등 관계에 있는 일본까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본, 이른바 얘기하는 호주, 이런 국가들과의 공통의 대안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특성,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독창성, 우위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미래에 대응해 나가야 돼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과거와 같은 러브콜은 더 이상 없습니다. 과거와 같은 분리접근도 없어요. 우리의 비상한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